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가족에 관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만큼 저는 저희 가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엄마를 많이 사랑하고 친구처럼 지내며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걱정이 되지만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엄마, 저 여동생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제가 기억도 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딱히 없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2번이나 재혼을 했는데 2번 다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엄마는 첫 번째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 여동생이 태어났죠.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처음이라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설레었어요. 처음에 아빠가 생겼을 땐 새아빠와 놀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재혼 전 새아빠와 저는 늘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어요. 하지만 재혼 후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였죠. 점점 저에 대한 애정이 식더니 여동생이 태어나니까 저는 찬밥 심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다며 저를 밀어내거나 무시를 당했죠. 가끔은 언니가 돼서 찡찡거린다고 혼이 나기도 했고요.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 어린 나이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해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당연히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이모부 모두 저를 찾았어요. 단 한 사람 새아빠만 빼고요. 엄마는 그때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맨발로 울며 돌아다녔어요. 저는 놀이터 덩굴에 쪼그려서 앉아 있었죠.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될 때 엄마가 저를 찾았어요. 등짝을 한 대 맞고 엄마가 저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왜 나갔어? 그냥 장난친 거야? 저는 사랑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새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새아빠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어린 마음에 새아빠가 너무 미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그날 새아빠에게 가서 따졌어요.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새아빠의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자 새아빠도 엄마의 뺨을 때리며 서로 언성은 높아졌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경찰이 올 정도였죠.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다가 동생이 너무 울어서 달래주려고 나온 그 사이 새아빠가 던진 리모컨에 맞고 말았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고 엄마는 바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울면서 제게 말했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업고 집으로 갔어요. 그 후로도 혼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제가 그 일에 대해 물어봤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싸움을 하게 된 건 오로지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그랬다고 말을 했습니다. 새아빠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엄마는 새아빠와 부딪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되기를 모른 척하고 넘겼대요. 근데 제가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계기로 엄마는 새아빠와 부딪혀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그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2살이 되기 전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새아빠와 엄마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많이 다퉜어요. 주로 저 때문에 많이 싸웠죠.
싸움이 잦다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고 사소한 문제로도 다투게 됐어요. 그러다 점점 사이가 틀어졌죠. 새아빠는 여동생마저 돌보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오기는 했는데 몇 달 뒤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는 슬프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스스로 조금 짠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몇 달은 들어오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드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제게 물어봤죠. 저기 저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저와 잘 놀아줘서 좋았고 새아빠와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 같이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저씨도 좋아. 이건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는 첫 번째 새아빠와 다투고 나면 외로웠었다고 했어요. 외로운데 집에도 안 들어오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아저씨가 나타난 거죠.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끌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새아빠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저씨와 사귀게 됐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새아빠는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을 했대요. 근데 새아빠도 잘한 게 없는 게 새아빠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둘이 합의하고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첫 번째 새아빠와는 어느 순간부터 만날 수가 없게 됐고 엄마는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됐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첫 번째 새아빠와 이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새아빠와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것 같아 마음은 같지만 더는 상처를 받기 싫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게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새아빠는 돈이 많았는지 꽤 넓은 집에 살게 됐고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젊었을 때 이 일 저 일 아주 다양한 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많은 일을 하다가 국밥집에 정착하게 됐어요. 어린 기억부터 엄마는 국밥을 팔고 있었죠. 쭉 일을 해오다가 두 번째 재혼 후 일을 그만뒀어요. 내심 엄마의 국밥을 못 먹는다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일을 할 때는 혼자 쓸쓸하게 집에 있거나 아니면 외할머니 댁에 가서 동생과 같이 놀거나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놀러 갔죠. 하지만 엄마는 혹시나 제가 다칠까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늘 저녁이 지난 시간이 돼야 엄마를 볼 수 있었죠. 저녁은 항상 외할머니와 동생과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녁을 먹는 날만 기다렸어요. 꿈에서도 엄마와 저녁을 먹는 꿈을 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와 새아빠와 동생과 같이 밥을 먹었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 일기장에 저녁 메뉴들과 가족들끼리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적어 선생님께 자랑을 했죠. 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또 불행이 있기 마련이죠. 어느 정도 잘하고 삶에 있어 저의 첫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했는데 또 꺾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새아빠도 한 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겐 의붓 여동생이 생겼죠. 가끔 의붓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가 싫어할 법도 한데 엄마는 그 의붓 동생을 알뜰살뜰 잘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간식을 챙겨주고 제 방에 가서 동생들을 놀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놀라서 현관 쪽으로 가 확인했고 모르는 아줌마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자기 딸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와 동생은 무서워서 방으로 숨었는데 을붓 동생은 밝은 표정으로 현관을 뛰쳐나갔죠. 엄마다! 그 아줌마는 을붓 동생의 엄마였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어요. 걸음걸이도 비틀비틀거렸고 이상한 냄새도 났고 말도 어눌하게 했어요.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왔었죠. 아줌마는 제 을붓 동생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는 자기 딸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년아, 네가 내 딸도 뺏어가려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고 얘기해요.
저는 놀라 울면서 새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어떤 아줌마가 저희 엄마 머리 잡고 막 흔들어요. 어떡해요? 진정하고. 무슨 일이야? 머리를 잡고 흔든다고? 네, 동생 엄마인 것 같은데 막 엄마를 때려요. 그 말을 듣고 새아빠는 집으로 바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새아빠가 오기 전까지 엄마와 아줌마는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분명 을붓동생이 아줌마를 불렀지만 취해 있어서 보이지 않았나 봐요. 계속 저희 엄마를 붙잡으면서 자기 딸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몇 분 뒤 새아빠가 집에 오자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아줌마는 새아빠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새아빠는 한숨을 쉬며 아줌마와 을붓동생을 데려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와 두 번째 새아빠의 싸움 소리를 들었죠. 그날 밤은 너무 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었죠. 엄마는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새아빠는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저녁 시간은 사라졌죠. 저는 너무 서러워서 엄마에게 가서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랑은 또 헤어지는 거야? 그럼 나 또 아빠 없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저는 그 말로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죠. 엄마는 저를 안고 그럴 일 없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엄마와 새아빠의 소리가 들렸었죠. 그 다음날 엄마와 새아빠는 화해를 했는지 다시 화목한 분위기로 돌아왔어요. 다시 안정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엄마는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새아빠는 커피숍을 차려줄 테니 거기서 일을 해보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국밥집을 차려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예전 같았으면 좋아했겠지만 사춘기 때라 그런지 국밥집을 하는 엄마가 조금 창피했었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느냐고 설득을 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는 다른 일은 다 해봤어도 커피숍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제일 잘하는 일이 있는데 왜 커피숍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커피숍은 죽어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엄마와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철이 없었죠. 국밥집 하는 게 뭐 어떻다고. 사춘기 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머리 조금 컸다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말하니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행동들이 후회가 됩니다. 엄마는 결국 저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얼마 안 가 국밥집을 하게 됐죠. 그것도 어쩔 수 없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뜬금없으시죠? 저희 가족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새아빠가 다시 전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이혼을 한 후 술에 의존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취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꼭 이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전부터 술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 것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혼 후 더 문제가 돼서 술을 더 마시게 됐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오게 된 거였죠. 아줌마는 새아빠에게 계속 다시 합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왜냐면 늘 그 문자는 지우고 들어갔다고 새아빠가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새아빠는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뒀고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망치는 모습은 보기 싫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보는 앞에서요. 술을 마시고 이야기해서 저랑 동생이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보, 진짜 내가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데 어떡해. 당신은 나 말고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나만 봐.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진짜 미안해.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살자. 없었던 걸로? 그게 말이 돼?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잔 시간은? 그 시간을 없던 걸로 하자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아무리 당신 자식 이뻐해주려고 해도 내 자식보다는 이쁘지가 않고 또 엄마는 아빠의 뺨을 때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행복해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상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상처받지 않았죠. 문제는 동생이 상처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이혼해. 그럼. 그렇게 엄마의 두 번째 재혼은 마치게 됐어요. 엄마는 이혼과 동시에 국밥집을 차려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기쯤 많이 방황했어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외박은 밥 먹듯이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참 안 좋은 행동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엄마 속을 썩일 대로 속였죠. 다행히 동생은 얌전하고 공부도 곧잘 해서 엄마 속을 썩일 일은 없었어요. 저만 엄마를 힘들게 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엄마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정신을 차린 건 아니지만요. 처음에는 엄마가 장사 끝나고 같이 일하던 이모들이랑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언제 철들래? 네 동생 봐라, 얼마나 잘하니? 좀 철 좀 들어.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매일 듣는 잔소리라 짜증이 나 집을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음날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시하고 친구들과 놀러 갔죠. 그날 엄마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한테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해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왔는데 마땅히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말할 친구가 없다는 게 슬프기도 했고 방황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에 쭈그려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러다 누군가가 제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제 또래 여자아이였죠. 괜찮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괜찮지 않다고 말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할까 싶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제 앞에 앉는 거예요.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요. 말해봐요. 나도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서로 힘든 얘기 해볼까요?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이 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과 방황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다고 얘기했죠. 그러고는 그 아이도 자기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아이와 제 삶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갔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간호사였던 거예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해 많이 힘들다고, 집에서도 힘든데 직장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하니 많이 힘들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며 힘들면 저한테 말하라고 했죠. 언니는 고맙다며 다음에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속 얘기를 털어둘 친구가 생겨 너무 좋았거든요. 제게 말을 걸어줘서 너무 고마웠죠. 다음 날에도 엄마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죠. 그날 엄마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제가 잘못했으니 속상해서 마셨을 거라 생각하고 사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이리 솔직하지 못했던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짜증만 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잔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가 힘들 수 있다는 걸 엄마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네가 얼마나 고생을 하니.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언니에게 고맙다고 덕분에 엄마와 화해할 수 있게 됐다고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고 하루 뒤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엄마랑 화해했다?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언니 덕분이야. 아, 저 지연이 엄마인데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떠났는데 그때 친구 이름이 적혀 있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지연이 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고마워요. 내 딸 이야기 들어줘서. 아,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 언니가 먼저 와서 얘기 들어줬는걸요. 근데 언니는 어디로 갔어요? 언니는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딱 한 번 봤는데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지 저도 정신 차리고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방황하던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다시 중학교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붙잡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며 공부를 했죠. 그해 대학에 붙지는 못하고 재수를 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학교에 붙은 해에는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국밥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엄마는 그 틈을 타 시장에 있는 한 건물을 사 확장 이전을 하며 장사가 저 잘 되고 있었죠. 동생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저희 가족은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일을 잘 다니고 있으니 저도 슬슬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직장 동료가 제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친구가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소개해달라고 했다지 뭐예요. 심지어 의사라고 하니 처음에는 솔깃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동료가 한번 만나보라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됐죠. 소개팅을 나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게 됐고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바쁘고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을 확실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승낙을 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개인 병원을 내고 싶다고 해서 조금 안정이 되면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 전에 부모님께 인사 먼저 드리자고 했죠. 근데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살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보통 결혼 전부터 시댁살이가 시작되나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결혼 약속 전까지 서로 부모님을 뵙지 않았어요. 그냥 가끔 명절 선물, 생신 때 선물을 보내는 것 말고는 없었죠. 결혼 후 처음 뵙는 거라 긴장이 됐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처음 뵙게 됐죠. 근데 웬걸 처음부터 제게 요리 좀 도와달라며 말을 하지 뭐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저도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 눈치 보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당황했죠. 남자친구도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남자는 주방에 있는 거 아니라며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래, 아가씨는 집에서 요리를 좀 하나? 아,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의 사 먹어요. 그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쉬는 날엔 요리 좀 해먹기는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속 배달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아휴, 아가씨도 이참에 우리 집에 와서 요리 좀 배워.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요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은 못하겠고 결혼 약속도 했으니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난감했어요. 그때 마침 시누이가 들어와서는 한 소리 해줬어요. 엄마도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리를 여기서 왜 배워? 저는 시누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아, 나는 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우리 집에 부르지 마. 저는 살다 누가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시누이의 인성이 남자친구에게 다 갔나 싶을 정도로 싸가지가 없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제게 여우 같다고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야 거리면서 까내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딱 싫어하는 관상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딱 그 관상이야. 아, 그래서 막 마음에 들지는 않네. 그렇다고 내가 못되게 굴지는 않아. 그냥 싫으면 말을 안 걸거든.
너무 상처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며 면박을 주었지만 꿋꿋하게 무례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왜 올케라고 불러야 하나? 아휴, 결혼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올케라고 해야 돼? 오글거리게. 그냥 자기라고 부르다가 내가 편해지면 올케라고 부를게. 괜찮지? 자기는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내 동생 어디가 좋아서 사귄대? 의사라서 좋은가? 속물인 거 아니야? 신우이는 제게 속물이네 뭐네 말이 참 많았어요.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런 신우이가 있을까요? 계속 표정이 굳어있으니 남자친구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남자친구는 그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자 저는 기진맥진되어 바로 잠이 들었죠. 그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와 있었어요. 쉬는 날이라 받지 말까 생각하다가 혹시 몰라 다시 전화를 걸었죠. 아니 근데 시어머니의 번호였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 아차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점심 같이 먹고 쇼핑을 좀 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할 수 없이 나갔고 어머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그래도 그 전날보다는 심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없어서 그런지 평화로웠죠. 저는 저에 대해 물을까봐 긴장을 했지만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 빼고는 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걔가 좀 그래. 오냐오냐 키워서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네가 좀 봐줘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감쌌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쇼핑을 하러 갔는데 마트를 가는 게 아니겠어요. 쇼핑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옷을 볼 줄 알았죠. 제 손에는 어느새 당면, 소고기, 표고버섯, 부추가 들려 있었어요. 장을 다 보고 어머님이 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되물었죠.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을 하고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졸지에 시어머니 집에 가서 요리를 하게 됐죠. 제가 엄마를 닮아 요리 솜씨는 있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남의 집에 와서 제가 요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잔소리를 하며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곧잘해서 무사히 넘겼죠.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 후에는 어떨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래도 딱 저만큼만 했어도 제가 폭발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점점 저는 쌓이고 말았죠. 한날은 만두를 빚자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엄마가 뭘 하시는지 가족에 대해 물어봤어요. 처음 만날 때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서 남자친구가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셔서 당황했죠. 저희 엄마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국밥? 그 국밥?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딱히 재혼과 이혼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국밥집이면 그래도 크게 국밥 사업이라도 하시나? 아니요, 그냥 시장에서 국밥 팔고 계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1초에 한 번씩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난리가 났죠. 저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별로라고 했잖아. 국밥 판다니 말이 돼? 비린내 나는 거 아니지? 우리 집안에 국밥집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너는 애가 예의 없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짜증을 내니? 시어머니는 엄마를 들먹이며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엄마 이미지와 제 이미지가 좋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죠. 됐다. 아휴,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시어머니는 크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렸죠. 사돈은 그날 장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외출이라도 올려드려야 해? 그렇게라도 장사해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거절을 했죠. 또 하루는 신우이 생일이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신우이는 저를 싫어해서 당연히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이젠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불러 요리를 하게 됐고 설거지, 청소, 잡일은 다 시켰어요.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늦게 와서 이 모습은 보지 못했었죠. 어머니가 장사한다고 이런 잡일은 다 잘하나 봐? 어릴 때부터 많이 했나? 저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국밥집 하면 집에 갈 때도 냄새 안 나냐? 시장 같은 곳에서 장사하면 쥐나 바퀴벌레들 많지 않냐? 위생적이냐?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 설마 엄마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까요? 시댁에 대한 말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하루는 또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죠. 어쩌다 보니 저희 어머니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짓말은 못하니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재혼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재혼을 2번 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재혼을 2번이나? 아니 사돈 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얘는 심하긴 뭐가 심해? 애 보고 자라온 게 있을 텐데 너랑 살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그때는 어쩌라고? 나 여기서 더 얘기하면 못 참을 수도 있어. 그러니 그만해.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사이가 더 안 좋아졌죠. 이렇게 있다가는 결혼 전부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있는 귀여운 소품들, 면세점에서 신우이에게 어울리는 립스틱, 시어머니에게 어울릴 것 같은 스카프를 준비해 선물로 줬었죠. 하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이는 저보고 센스가 없다고 자기는 이런 립 잘 안 바르는데 한번 발라보겠다며 말을 하는데 분명 비슷한 색이 있는 걸 보고 사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일뿐만 아니라 어디 갔다 오면 챙겨주고 선물을 줬는데 듣는 말은 고맙다가 아닌 필요 없다, 돈이나 아껴라 등 이런 안 좋은 말뿐이었어요. 물론 정말 걱정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은 그런 게 아니었죠.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참고 싶어서 참는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시댁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파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결혼을 하더라도 시댁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드디어 걱정되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명품으로 휘감고 왔더라고요. 조금은 당황스러울 만큼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누가 봐도 명품 입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처럼요. 오히려 단정하게 입은 저희 엄마가 더 고급스러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런지 조용했어요. 그리고 밥이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하신다고요? 아, 네. 예전부터 국밥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하게 됐죠. 언제 한번 오세요. 저희 국밥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좀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누나! 신우이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갑자기 양심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국밥집 하는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겠어. 저는 엄마가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아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형님, 그전에도 말했지만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도 살 만큼 살아요. 그래요, 사돈.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조금 저희 집이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안 맞는다니요? 저희가 국밥집을 하고는 있지만 넉넉하게 혼수 준비하고 애들 도와줄 능력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기분이 안 좋네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희 가정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혼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뇨. 그것부터도 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럼 사돈댁은 왜 이혼을 당하신 건데요? 엄마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치부를 들춰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한 거거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못 참고 이혼을 요구했죠. 시아버지도 의사라 남자친구는 시아버지에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저는 늘 시어머니와 연락하며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시아버지와도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젠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와 살고 시어머니와는 멀어질 법도 한데 어머니는 어머니인가 봅니다. 미워도 성격이 그래도 챙기는 것을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을 때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도 화가 나 그만 얘기를 하고 만 것이죠. 아니,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와, 얘 완전 입도 가볍네. 야, 너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말하는 거니? 이게 보자니까. 뭐? 너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야? 이게 싸가지 없이. 아휴, 못 사는 애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너 지금 우리 보고 못 산다고? 이게 미쳤나? 너 우리 집 잘 모르는구나. 말하는 거 하고는 저급해서. 아휴, 막말로 정말 우리 집이랑 맞는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사돈 양심 있어요? 천박한 음식 팔면서 우리 의사 아들을 넘봐? 아니, 급도 좀 맞아야 결혼을 하지. 국밥 팔면서 뭐가 자랑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저도 이런 집안에 우리 애 안 주고 싶네요. 누가 누구 보고 저급하다고 하는 건지. 저희는 밥을 먹다가 말고 나오게 됐어요. 사돈, 아니, 그쪽도 우리 입장이랑 똑같으니까 갈라서면 되겠네. 참, 빌부터도 모자랄 판에 자존심 세우기는.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엄마를 달래봤어요.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 저희는 정신이 없었죠. 그때 누군가가 저희 엄마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밥 드셨어요? 말하시지. 서비스라도 드리는 건데. 뭐라도 좋은 거 내드렸죠. 뭐야, 이 사람이 누군데 서비스를 주냐 말이야. 단골? 단골하기엔 좀 비싼 곳인데. 꼴에 장사한다고 뭐 음식 탐방이라도 다니나? 아니, 이 아가씨가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연히 여기 건물주인데 서비스라도 드려야지. 뭐? 여기 건물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도 건물이 있었어? 엄마는 우리가 오늘 상견례한 식당 건물의 건물주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동생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두 번째 새아빠에게 받은 건물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말하지 않았고 동생은 어쩌다 알게 됐다며 제게 말을 했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돈, 그게 아니고, 아니. 봤죠? 저희 이렇게 대할 집안 아니라고. 저희 엄마 국밥집도 크게 하고 그 건물주고 여기도 엄마 건물이에요. 그런데 뭐? 국밥집은 아니라고? 여기 어딘지 알죠? 강남. 요즘은 강남 건물주 보고도 뭐 급이 안 맞는다 뭐다 얘기하는구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충격이 컸는지 바로 집으로 가셨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고 돌아갔죠. 저는 엄마에게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나중에 결혼하고 말을 해줄 생각이었대요.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못했다고요. 그리고 건물주 딸이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건물만 보고 결혼할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아니면 엄마 이렇게까지 욕 안 먹어도 됐었잖아.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식사를 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해도 되지만 시댁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며 걱정 말라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연을 끊겠다고 하고 저에게 온 거였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래서 미안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도 힘들었다면서 매일 자기를 핑계로 시아버지에게 돈을 뜯었고 일도 안 하면서 매일 명품의 비싼 음식을 고집하고 사모님 아가씨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며 치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건물에 병원 자리가 있다고 들어오라고 말을 하고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죠.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다면 좋았겠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이제 전화 받니? 내가 사과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사과를 할 수가 없잖니. 어머님, 저희 이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말이 나와? 아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빨리 아들한테 말 전해다오. 내가 생각 짧았다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좀 말 좀 해봐.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다시 돌리고 싶어서 제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게 사과를 했더라면 저도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제게 말을 했어요. 자기야, 아니 올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과했다며. 그런데 그걸 못 받아주고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끊어? 지금 내 동생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가 뭐라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형님, 사과하는 게 그런 거라면 저는 못 받아요. 그게 사과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도 된다뇨. 여전하시네요.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상처받았고 저희 가족들 다 상처받았어요.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저는 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걸 안 받은 사람은 형님이랑 어머님이고요. 시어머니와 시내에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사과를 계속 보냈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올케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제대로 사과할게. 그러지 말고 전화 좀 받아. 동생이 우리 차단해둬서 전화 못 건단 말이야.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야. 미안해. 저는 더는 보고 있기 힘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차단을 하라고 해서 차단을 했어요. 근데 차단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엄마 건물에 찾아왔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은 모르니 상견례에 있는 건물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저와 엄마를 찾았어요. 관리해주시는 분도 어지간히 귀찮았는지 엄마에게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왜요? 왜 자꾸 바쁜 사람 오라가라 만들어요? 여기서 더 할 말은 남아있나 보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한껏 멋을 부리고 왔었어요. 사과를 하러 온 사람보다는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였죠. 뭐 옷차림으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하러 온 사람 치고는 굉장히 꾸미고 와서 꼴불견이었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네? 결혼 다시 생각해보세요. 며느라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다 잘아마.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얘, 너 진짜 이제 건물주 딸이라고 막 나가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시누이는 미안하다고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봤고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며 사과를 했어요. 분에 못 이겼는지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안쓰러운 것보다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치고 있어 너무 불편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끝난 사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만 정신 차리고 이제는 둘이 알아서 잘 살아요. 어머니랑 누나 둘 다 바람펴서 자기 인생 망쳐놓고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순간 모든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라서 남자친구를 바라봤죠.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오면 이것보다 더 크게 말할 거야. 어딜 가도 이 사실을 말하고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혼을 당한 건 시어머니의 바람 때문이었고 신우이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나서 파혼을 당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신우이의 약혼남은 남자친구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바람이 나서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 저희 시아버지와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됐다는데 그 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사람과는 몰래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이는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바람난 그 사람과의 자식이었고요.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희 남편을 입양하게 된 거였죠. 그 후로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생기지 않아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바람을 알게 됐고 이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거만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람과 한 달 정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열받아서 시아버지는 이혼을 선택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신우이를 아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바람이 나자 시아버지는 똑같다며 신우이마저 연을 끊게 됐죠. 남자친구는 모든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겪었지만 자신은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니니 뭐라고 할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잘한 행동은 하나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친동생처럼 아껴줬다고 했어요. 어쩐지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닮지 않은 것 같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라 그랬나 봐요. 하지만 신기한 건 시아버지와는 닮아 있었거든요. 성격도 부드러운 게 참 많이 닮아 있었죠. 미안해, 말 못해서. 나도 힘들었어.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도 말하면 날 떠날까봐 말을 못했어. 그리고 어머니도 누나도 그걸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모른 척 넘어갔고. 앞으로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 그걸 치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부끄러워서 더는 오지 않을 거고. 괜히 주눅 들어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나도 뭐 가정사가 복잡한데 뭘. 나도 나중에 말했잖아. 혼자 고생했겠다. 우리는 서로 믿으면서 잘 살자. 사랑해. 저와 남자친구는 그 일로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생각하면 참 경우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덕에 저희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하고 저와 남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해피엔딩이죠. 결혼식 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부르지 않고 대신 시아버지가 오시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남편과 그 친구와도 잘 풀어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건물 세입자들도 저희 결혼을 축하하겠다고 했어요. 지연이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와서 축하해줬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딸과 같이 경기도에서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친정이 서울이라 지하철로 왕복 3시간을 다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연에 빠지다 사연을 들으면서 가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친 적도 있답니다. 매번 그렇게 됐다가 이번에 우리 시댁에 도저히 제보를 안 하고 버틸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얘기가 등장하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보합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친정 가족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가정환경이 안 좋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랍니다. 제 위로는 3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있고 부모님은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혼하셨어요. 이혼 전에도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고 언니와 저를 데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이미 그때도 나이에 비해 능력이 좋아서 돈이 부족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시죠?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친할머니 때문에 이혼하셨습니다.
친할머니가 우리 엄마와 외할머니를 매우 싫어하셨거든요. 결혼 전에도 끔찍이 싫어해서 엄마를 찾아가 몇 번이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외할머니가 엄마를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집안 반대에도 결혼해서 저와 언니를 낳았어요. 친할머니는 당연히 엄마의 자식인 언니와 저를 싫어하셨는데 찾아가서 인사하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들고 있던 사과를 던져 그게 제 머리에 맞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친할머니 하면 너무 무서워서 꿈에도 나올 정도였죠. 엄마는 자식들에게까지 그러는 친할머니를 보고 아빠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아빠와 엄마는 사랑하지만 친할머니의 행패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이혼했어요. 친할머니가 왜 이렇게 엄마를 미워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보다는 외할머니 때문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친할머니는 그런 외할머니를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엄마가 아무리 자기는 신내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지금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언니와 저도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친할머니는 그냥 무속인이 싫으셨던 건지 우리 엄마에게 차마 제가 글로 적을 수도 없는 내용의 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시기 직전이었는데 워낙 친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하니까 아빠는 가족을 친가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은 친할아버지의 제사여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간 친가에서 엄마에게 친할머니는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내가 네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 하며 저와 언니에게 뭘 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어린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말았는데 그걸 본 엄마는 조용히 저와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그 일로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서 아빠와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직업이 있으셨고 아빠가 서류상으로 이혼했어도 자주 만나자고 했는데 엄마는 친할머니가 그렇게 대해도 아빠를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언니와 저에게 지극정성이라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혼했지만 이혼한 게 아닌 그런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언니와 저는 아빠와 살며 부족함 없이 지냈고 엄마도 가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부모님 둘 다 이혼하시고 재혼하지 않았고 아빠는 이혼을 계기로 친할머니와 아예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받은 친할머니는 그게 충격이었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언니와 저를 붙들고 너희 아빠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초등학생 자매였던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그걸 본 옆집 아주머니께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 계기로 아빠는 우리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갔고 친가와는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빠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저와 언니에게 다정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는 간호사여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자야 하는 시기에는 엄마가 휴일이면 와서 언니와 저와 같이 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지만 저는 그래서 일부러 남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엄마와 통화하거나 만날 수 있었고 아빠도 엄마도 서로 아직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신내림은 받지 않았지만 유난히 남들보다 촉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흉흉한 날엔 언니와 저에게 꼭 조심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엄마의 이런 촉은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 친언니가 미술 전공을 해서 대학에 실기시험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빠가 하필 일 때문에 바쁜 날이라 고등학생이던 제가 언니 시험에 따라갔는데 엄마가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와 언니에게 꼭 지하철을 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준 용돈으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무조건 땅속에 있는 지하철을 타라고 하셨어요. 꿈속에서 큰 사고를 봤다고 조심하라고 하며 엄마가 근무 끝나면 데리러 갈 테니 대학에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실제로 제가 언니와 타고 가려고 했던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택시와 일반 자동차도 다 엮여있던 아주 큰 사고였고 7중 추돌 사고였어요. 사고도 사고지만 만약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고 처리 때문에 차가 심하게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뻔했었죠. 그 사고 지점이 하필이면 터널이라 수습하고 나면 이미 실기시험이 끝난 후였을 거랍니다. 이렇게 엄마는 촉이 좋지 않다고 언니와 저에게 1년에 한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와 저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봄에 우리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아빠가 일하시다 그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셔서 가봤더니 당장 병원에 가라길래 울면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미 엄마와 언니는 와 있었고 아빠는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하다 쓰러진 아빠는 정확한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았고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엄마도 일하고 있으니까 완벽하진 않았죠. 집안일이야 제가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경제적 문제였어요. 언니가 대학생이었는데 미술 전공이라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쓰러지신 거라 병원비로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고 버티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그냥 대학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울고 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우리 집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거기서 회계 관련 일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언니들이 저를 잘 챙겨줘서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생각보다 빨리 시작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참 많았어요. 돈을 버니까 언니 등록금도 대주고 엄마한테 용돈도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언니와 엄마는 저보고 돈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막내라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아빠는 다행히 회복해서 퇴원하고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회사는 다니지 못하셨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했으나 직장에 다니거나 그러진 못하셨죠. 친가와 아예 인연을 끊었지만 왜 재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도 좋은데 왜 다시 재혼하지 않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엄마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한 23살쯤에 말씀해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엄마가 재혼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사주라서 그냥 그렇게 서류상이라도 떨어져 사는 게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들한텐 그런 게 어딨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가족들은 당장 외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도 촉이 남다르니까 그런 미신이라도 함부로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성인이 돼서도 엄마와 여전히 연락하고 부모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처음 입사하고 근무했던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첫 회사는 집과 가까운 경기도에 있던 회사였는데 운 좋게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합격하게 되어 이직하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못 나온 저와 달리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나왔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몇 년 사귀니까 금방 결혼 정년기가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꺼내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당연히 싫어서가 아니고 저는 우리 가족에 관한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친언니가 4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었거든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였어요. 저도 몇 번 봤던 언니 남자친구였는데 그렇게 집안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헤어진 것을 보니까 겁이 많이 났습니다. 언니는 파혼의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도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 방어적으로 대했고 그걸 나중엔 남자친구가 오해해서 자기와 결혼하기 싫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전 우리 가족의 얘기를 사실대로 터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 뒤로 쭉 이렇게 지내게 됐어. 만약 당신이 이런 우리 가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하자. 아니 지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난 네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든 중요하지 않아. 일단 부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릴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럴 분들 아니셔. 사실 남자친구를 보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저렇게 사람이 긍정적이고 다정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저는 살짝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부모님이 사람이 중요한 거라며 일단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가기 전날에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몸에 좋다는 홍삼도 구매하고 꽃까지 챙겨서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남자친구는 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려서 밤에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하셔서 저도 그랬다고 하니까 금세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진짜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라 저는 첫 만남인데도 너무 맛있어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걸 보시고 시부모님이 잘 먹어서 좋다고 웃으셨고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질문하시면 저도 신중하게 대답하고 제 의견을 똑바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가씨가 본인 아들과 결혼한다니 즐겁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는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시부모님이 좋았고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엄마도 그때 오셨어요. 언니와 달리 그래도 상대 부모님이 이혼 가정이라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해주셨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기뻐하며 남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네 부모님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사이가 좋으시더라. 내가 말했잖아. 서류상으론 이혼이어도 우리 가족 분위기 자체는 화목했어. 진짜 그런 것 같더라.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매우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의 얘기 끝에 불필요한 예단이나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처음엔 되게 순조로웠습니다. 시부모님이 다행히 재력이 있어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아파트도 구해주셨고 우리 집에서도 넉넉하게 혼수를 넣어주셨어요. 저희도 부모님들의 도움에 부응하려 최대한 자주 찾아뵈었고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형제고 저는 자매여서 시댁에는 제가 딸 역할을 하고 친정에는 남편이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우리의 결혼이 성공적이라고 자식 한 명 더 생겼다고 하시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언니도 제가 결혼하고 파혼한 전 남친이 아니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다행히 새로운 사람의 부모님께서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혼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시며 언니를 좋게 봐줬다고 합니다. 언니와 제가 결혼하자 아빠는 특히 엄마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당신께서 아프니까 아무래도 딸들의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형제여서 밑으로 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갈 때 종종 봤는데 성격도 좋고 외모도 훌륭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딱 봐도 많을 것 같았어요. 서방님은 대형 종합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와 남편처럼 직장에서 동서를 만났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본격적으로 동서를 인사시키기 전에 우리 부부를 먼저 따로 만났는데 동서의 첫인상은 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면 동서는 저와 성격이 아예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 약한 저라 전날부터 남편에게 떨린다고 했었는데 만나고 나서는 동서가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낯가림이 크게 없이 친해지게 됐어요. 서방님도 남편에 비해서는 참 활발한 편인데 부부가 서로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친절하고 무엇보다 매우 성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침착한 게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동서는 서방님이 반대로 활발하고 매번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의 반응을 남편에게 들었는데 역시나 시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방님까지 결혼하고 처음엔 시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시부모님도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동서와 서방님도 다 또래니까 얘기가 잘 통했거든요. 동서는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던 저는 동서에게 칭찬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동서도 곧바로 임신해서 시댁에서는 겹경사라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친정에서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우리 아이가 건강히 잘 태어날 것 같냐고 너무 많이 물어서 나중엔 외할머니가 그만 물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동서와 임신 기간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집도 놀러가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어차피 가족이니까 서로의 집에 가면 마음이 편했고 다 아는 사람이니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동서는 입덧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게 고통이었어요. 심한 입덧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탈 수도 없었고 업무를 하다가도 자주 화장실에 가서 그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 몸 상태도 그렇지만 회사에 폐를 끼칠 순 없으니 그렇게 퇴사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도 무조건 제 몸이 우선이라고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갈비찜을 유난히 좋아하는 걸 알고 집에 갈비찜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셨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남편 몰래 쓰라고 용돈도 크게 주셔서 전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입덧은 요란했었지만 출산은 큰 무리 없이 순산할 수 있었어요. 의사의 반대에도 저는 자연분만을 고집해서 낳았는데 너무 다행히 저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특히 동서와 같이 공동 육아를 하게 됐어요. 동서는 아들을 낳고 저는 딸을 낳았는데 개월수가 비슷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나이가 100일이 지나가고 점점 커가면서 동서와의 만남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일단 저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식의 차이가 컸는데 우리 부부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 발달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만약 아이가 좀 늦게 걷거나 말이 늦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을 많이 주며 키우자고, 무엇보다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주의였죠. 그래서 저는 개월수에 맞는 발달 과정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먹는 것에 신경 쓰고 또 보건소에 가서 맞아야 하는 필수 접종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은 발달이 빠른 편이라 돌전에 걸었는데 동선의 아기는 돌 때도 걷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언젠간 다 걸을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동선은 눈에 띄게 상심했죠. 너무 티가 나니까 시부모님도 앞에서 동선의 아기를 많이 칭찬하고 저도 아이가 뭐만 하면 똑똑하다, 영리하다 남발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말도 더 빨리 했고 동선의 아기는 우리 딸의 개월수가 되었을 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그 이후로 더 아이 교육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본인이 영어 강사니까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영어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어만큼은 우리 아기에게 지기가 싫었는지 3살인 애한테 영어로 말 거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엄마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우리 딸이 제 눈에는 천재고 박사였으니까요. 그래도 겉으론 티내지 않고 시댁 식구들도 나서서 서방님 아이를 치켜 세우니 동서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둘째를 바로 가져서 2살 터울에 둘째 딸을 낳았고 동서도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우리 둘째보다 1살 아래였어요. 첫째들은 그래도 나이가 똑같으니 비교가 이해됐지만 둘째는 터울이 14개월이 나는데도 동서는 아이 발달에 대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서윤이도 지윤이처럼 빨리 걷네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딱히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키우지 뭐. 동선의 둘째도 빨리 걸을 거야. 원래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어릴 때 발육이 빠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만날 때마다 제가 따로 어떤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건지 묻는 동서가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최대한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죠. 시부모님도 눈치채시고 일부러라도 동서가 있을 땐 우리 아이들의 발육 상태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 바로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의 첫째 자식들의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렇게 사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저와 남편은 아이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 빠르고 잘한다는 것은 알았어도 영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7살 초반에 유치원 선생님에게 진지하게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님, 지윤이 영재학교에 보내도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학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사실 저는 저 전화를 받고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우리 딸을 참 좋게 봐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냥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자 이번엔 원장님이 남편에게 연락해서 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싶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우리 첫째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무조건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남편과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됐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 영재가 아니라면 그땐 상관없지만 영재라면 그땐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가 똑똑하다니까 엄마로선 좋았는데 그거와 달리 저와 남편은 그냥 일반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는 다행히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마음이었는데 만약 영재여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영재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괜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릴 때만 영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나중을 위해서라도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도 학습발달 검사는 받아보자고 하셔서 결국 받게 됐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첫째 아이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영재는 아니었어요. 물론 또래보다 영리한 것은 맞았지만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서방님 부부와 우리 부부는 꽤 가까운 거리에 살았는데 그래서 첫째들은 같은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죠. 유치원은 동서가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달랐는데 같은 초등학교를 보내다니 저는 최대한 동서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해서 아는 정보도 공유하고 학원도 어디 다닐지 동서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동서에게 그렇게 문의하니까 동서도 저와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연락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첫째가 거길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다니까 저와 남편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고 동서 말을 들어보니 동서 아들도 같은 대회에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됐는데 저와 동서는 같이 아이들을 응원하러 갔어요. 남편들은 바쁘니 엄마들이 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말하기 대회에서 우리 딸이 대상을 탔습니다. 동서 아들도 상을 탔는데 그냥 본상이라고 참가상 비슷한 것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우리 딸이 대상을 탈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해서 당황한 마음도 있었고 당연히 기쁜 마음과 옆에서 표정을 굳히고 대놓고 기분이 좋지 않은 동서의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최대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혼자 말을 하며 아이들 챙기랴 동서에게 말 거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애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 준혁이도 고생했어. 축하해. 동서도 수고했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동서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저는 그제서야 우리 첫째 아이를 온전히 축하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도 사고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젤리도 한 상자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은 상이었고 또 여러분 중 부모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텐데 제가 탄 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탄 상이 더 값지거든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 소식을 알렸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둘째와 같이 축하 파티를 가족끼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 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라고 하고 베란다로 갔더니 상당히 곤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다가 끊더라고요. 여보, 왜? 회사에서 연락 온 거야? 급한 일이면 가봐. 아니, 여보. 당연히 당신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알아. 근데 혹시 오늘 재수 씨한테 뭐라고 했어? 당황스럽네. 어? 아니? 왜? 아, 서방님 전화야? 나 그냥 준혁이도 본상 탔으니까 그거 축하한다고 했지. 애들이 이 대회 준비한다고 고생했잖아. 재수 씨가 집에 오더니 준혁이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어떻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뭐라 했대. 그러면서 당신이 동서를 조롱하듯이 말했다고 지금 울고 있어서 분위기가 말도 아니래.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동서에게 제가 조롱을요? 살면서 남한테 조롱을 받은 적은 있어도 제가 한 적은 없었고 심지어 너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게 답답하다는 말을 듣던 저였는데 저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라고 했는데 전 억울하기도 했지만 괜히 여기서 동서에게 연락하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까봐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라 같이 모였는데 동서는 대놓고 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있으니 저는 최대한 동서에게 맞춰줬어요. 제가 그렇게 애쓰자 다행히 동서는 기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연락해서 아이들 학원을 어디로 보내는지 다 물어보면서 집에도 더 자주 놀러왔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은 뭔지 궁금해하고 심지어 본인이 애들 책의 진도까지 들춰보며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저도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니까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학원을 빈틈없이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아이들 학원 다른 곳도 다니는 거 아니냐며 확인하고 동서는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둘째보단 첫째가 더 심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나이도 동갑이라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잘해도 동서는 저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준비한 거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동서네 집으로 갔는데 그날 동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동서는 화가 나 있었고 동서네 아들은 울고 있었거든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동서 아들이 학원에서 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지 못해 동서가 화가 났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아무 악의 없이 말을 했습니다. 아직 대학에 진학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그렇게 높은 반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아이들도 힘들 테니 최대한 좋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이, 동서,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애들도 다 자기 때가 있는 거야. 억지로 시키면 더 못하잖아. 그리고 충분히 똑똑하니까 기다리다 보면 동서 기대에 맞게 부응할 거야. 형님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형님처럼 애들이 아무 노력 없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동서, 그래도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동서는 애들도 똑똑하잖아. 내 말은 그냥 지켜보자는 거야. 아직 애들 너무 어려. 언제까지 지켜봐요? 계속 동갑 사촌한테 밀리는 걸 지켜봐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저는 너무나도 악의적인 동서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얘기라 평소 제 성격이라면 절대 못한 말을 내뱉을 수 있었죠. 동서의 얼굴을 보며 같은 가족끼리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저는 절대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서도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저에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당황해도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는데 동서를 만나고 제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지 알게 됐죠. 시부모님은 복은 많아서 시집살이로 힘들었던 적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손아래 동서복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했길래 낮에 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화가 나서 서방님께 전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남편인데 겨우 그런 남편을 말리고 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딸이 계속 그 집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화가 났겠지. 그래도 나는 가족이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원, 공부하는 책, 모든 걸 공유했고 나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난 서방님 부부랑 경쟁자 되는 거 싫어. 마침 이때도 곧 명절이라 시댁에서 같이 모이게 됐는데 동서도 저도 좋은 감정이 있지 않으니까 그게 겉으로 티가 났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와 동서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 감정이 상하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동서도 사과하고 마무리했어요. 이 일을 겪으며 시부모님 뵙는 것도 민망하고 가족끼리 의가 상하면 참 힘들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니고 제가 나이도 더 많으니까 먼저 또 다가가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서방님은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도 그냥 대단하다고 하고 저렇게 질투를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동서만 우리 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 안 이꼬워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서의 아이들을 축하하며 최대한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제대로 터지게 됐어요. 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기억날 정도인데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동서는 이전과 노선을 바꿨는지 이제 대놓고 질투가 아니라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멍청하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었죠. 우리 애들 저러다 대학도 못 가는 거 아니겠죠? 진짜 답답해서 학원만 5개씩 보내는데 성적이 왜 저럴까요? 에이,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동서는 애들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학 못 가면 어때? 어머,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다니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상상도 하기 싫어요. 끔찍하다니. 아니야, 동서. 나도 대학 못 갔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대학이 다가 아니야.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지. 요즘은 특히 더 그렇잖아. 형님, 대학 안 나오셨어요? 몰랐어? 집안 형편이 그때 안 좋아서 대학을 나올 수가 없었어. 물론 나도 생각도 없었고. 동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대학 못 나온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저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마치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으니 당당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이 대화를 계기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데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이유는 동서는 예전처럼 서방님에게 울면서 말하거나 시부모님이 눈치챌 정도로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있을 때는 민망할 정도로 갑자기 우리 애들을 칭찬하고 저를 추켜 세웠어요. 그런데 저와 단둘이 남겨지면 그때마다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지 싶을 정도로 약하고 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점점 날이 지날수록 수위가 심해졌어요. 아, 근데 형님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모르시겠네요. 형님, 애들도 형님이 고졸인 거 알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고졸인 거 말했어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돼서 얼떨결에 대답을 하기도 했고 기분이 나빠도 저렇게 딱 치고 빠지니까 진지하게 화내기가 민망했습니다. 동서가 예전에는 집안 사람들에게 광고라도 하는 듯 티를 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오죽하면 우리 신랑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수씨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봐. 이제 당신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네? 예전엔 대놓고 당신이 불편한 티를 냈잖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제 편인 남편까지 저렇게 말하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앞서 말했듯 우리 시부모님은 완벽하신 분들이셨고 저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무던한 성격이고 화를 잘 내지 않아도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과 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전에 동서와 싸웠던 일도 우리 아이들을 건든 게 아니라면 전 절대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동서는 저를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자 친정과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 또한 당연히 알고 계시고 애초에 저는 한 번도 고졸인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이 없었던 건데 그러다 일이 터지게 됐어요. 그날은 정확히 설날 전날이었고 저와 동서만 둘이 시댁집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척 집에 방문하고 오겠다고 저희에게 쉬고 있으라고 하셨죠. 그날도 역시나 동서는 둘만 남게 되니까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시부모님이 나가기 전엔 저에게 형님 하며 얘기하다 집 밖을 나가자 돌변하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는 게 한편으로는 즐겁고 웃겨서 가만둔 것도 있을 정도로 앞과 뒤가 달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칼질하며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에게 뭘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혼자 다 해놓는 편이라 우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할 게 딱히 없었고 전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채소나 정리해 주려고 했던 거였죠. 형님, 뭐 하세요? 그냥 양파 썰어. 동서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어. 아, 형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형님은 원래 그렇게 무식했어요? 양파 그렇게 썰면 눈 매워요. 대학 가셨으면 이런 거 아셨을 텐데. 아, 웃겨. 동서는 저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혼자 배를 부여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어이가 없어서 무시했는데 동서는 제가 반응이 없자 수위를 높여 공격했어요.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제 반응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혹시 형님 애들 대학 못 가면 그거 형님 때문이죠? 형님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성적 확 떨어지는 애들 많대요. 형님 딸들도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아주버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처음부터 대학 못 나온 거 말했어요? 동서가 말할 때마다 저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게 화가 났는지 동서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제가 안 입고왔는지 급기야 부모님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형님, 혹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대학 진학할 때 많이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을 건드는 것도 당연히 참을 수 없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우리 부모님을 건드는 거랍니다. 결혼할 때 친언니가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파혼까지 했던 터라 더 이혼 얘기에 민감한 저였는데 저 말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칼질을 하다 뚝 멈추니 동서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무시했더니 그게 본인이 이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처도 아니고 더 참을 순 없어서 전 동서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더니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앞으로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누구보다 잘 보는 무당이거든. 외할머니도 무당이고 우리 집이 대대로 신기가 있어서 그걸 알고 친가에서 무섭다고 난리쳐서 이혼했어. 근데 동서네 엄마 이번 주에 몸 조심하라고 전해드려. 큰일 날 것 같네.
사실 마지막에 한 말은 그냥 지어낸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 멍하게 서 있는 동서를 두고 썬 양파를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덕분에 더 막말을 듣지 않았는데 집으로 와서 이렇게 쉽게 물리칠 거였으면 그냥 미리 시도할 걸 후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제가 저렇게 말했던 것도 잊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겹친 건지 동서 친정엄마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심하게 다친 건 절대 아니었고 운전하다 보면 흔히 당하는 접촉사고였어요. 저도 경험해본 그런 가벼운 사고였는데 동서는 그 일이 일어나자 제 발이 저린 건지 저에게 연락해서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주하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주라니. 동서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동서 막내딸이나 걱정해. 동서 뒤로 병원 보인다. 물론 이번에도 그냥 던진 말입니다. 저는 동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건드려도 절대 그쪽 집 아이들을 욕하거나 뭐라 한 적은 없는데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던진 말인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동서네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입원까지 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땐 우연히 겹친 건데 동서는 제가 저주를 내렸다고 화를 내다 급기야 딸까지 아프니까 저에게 전화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인격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형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가족 그만 괴롭혀요. 마치 제가 가해자로 착각이 드는 말로 용서해달라고 하니 당연히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본인 가족은 소중하고 우리 가족을 건드는 건 아무렇지 않았나 봐요. 괘씸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그런 동서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급기야 동서 친정언니가 길 가다 크게 넘어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동서네 집에 일어난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동서는 제가 저주를 내려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서방님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와 같이 가족을 할 수 없다고 서방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리를 남편에게 전해들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시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끝내자 시부모님은 당연히 당황하셨고 남편은 왜 이제 얘기하냐고 분노하기 시작했죠. 서방님에게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했더니 서방님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진짜로 이혼하게 됐는데 이유는 바로 동서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동서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줬더라고요. 매일 공부하라고 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서방님과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는 급기야 본인 친정에 계속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걸 제 탓이라고 말하며 서방님에게 시부모님 욕을 했대요. 제가 무당 집안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시켰냐고 보는 눈이 없다고 욕해서 안 그래도 서방님은 이런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방님 부부는 이혼했고 아이들은 서방님이 키우기로 했다고 해요. 저에게 수고 많았다며 시부모님과 남편은 오히려 위로해줬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깔깔 웃으며 잘 됐다고 했어요. 동서와 신경전을 더 벌이지 않아도 된다니 저는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혼하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정 싸움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방님은 손해 없이 마무리했다고 전해줬어요. 서방님은 그래도 그동안 봤던 정이 있으니 변호사를 써서 끝이 더럽게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가 끝까지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동서는 아이도 못 데려가고 재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동서 친정에 주고 있던 용돈도 없어지니까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서방님에게 전화해서 종일 일도 못하게 괴롭히고 했나 봐요. 나중엔 서방님이 질려서 아예 다 차단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오히려 서방님은 저에게 이런 여자와 평생을 살 뻔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무당 집안이라는 게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과 이 얘기가 나오면 웃겨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외할머니가 저 몰래 부적이라도 쓰신 거 아니냐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의 도움일까요?
뭐가 됐든 사연을 들으시며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 탈 없이 살도록 정직하게 살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을 예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렇게 크고 작은 일이 다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우연히 겹친 게 과연 우연일까 싶기도 하고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요.